농민군은 이러한 자신들의 요구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직강소를 설치하고 또 패전개혁안 등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스스로 실천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직강소를 설치하고 제시한 12개조 패전개혁안 중에 이제 특징적인 게 앞서 얘기했듯이 반봉건적 성격, 신분제도에 대한 전면적 폐지와 토지개혁안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반외세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차 분기 때 역시 또 일본의 경제 침투에 대응한 제한적이나마 이제 민족의식을 표명한 점도 있었지만 반외세적인 성격은 이제 2차 분기 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1894년 6월 말 일본군이 이제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개화파 정권이 새로이 세우는 이런 사태들이 나타나자 일본군이 동학군을 공격함에 있어 단순히 이제 진압뿐 아니라 그들이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섬멸하려고 하는 등의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자 제국주의 침탈에 반대하는 슬로건을 걸고 전쟁을 수행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은 19세기 말 조선 사회에 이제 만연했던 사회 문제라든가 반외세적 문제 등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안다미 선생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금장 측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이 반봉건적 성격, 스스로 생활권을 보존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2차 분기 때는 반외세적인 성격을 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부정측 김세욱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동학혁명 어떻게 볼 것인가의 부정측 입장을 맡은 김세욱입니다. 우선 동학은 서양에서 들어온 천주교 즉 서학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는 종교의 필요성을 느껴서 동학이 창시되게 됐고요. 그리고 남접과 북접으로 활동을 하였는데 남접 같은 경우는 충청도 남부와 전라도를 기반으로 하였고요. 남접은 거의 가난한 농민의 입장에서 사회개혁을 하려는 지도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북접은 교주 최시영이 이끌었고요.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북부, 경상도 북부를 기반으로 하였고 주로 종교적 자유를 얻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동학의 부정적 입장은 우선 첫 번째, 집강소 설치에 무력을 사용하여 청과 일본의 개입입니다. 1차 봉기 후 농민군이 자발적으로 해산되고 집강소가 설치된 후 전봉주는 20여 명의 기마대를 조직하여 전라도 내 각지를 순회하며 집강소 설치를 지도하고 개혁정책의 실시 상황을 점검, 그 결과 전라도 내 53개군에 모두 집강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집강소의 행동 강령을 문제 삼아 설치를 반대하던 나주, 남월, 운봉 등 세 곳은 전봉준이 무력으로 집강소를 설치를 결심하고 김계남, 김봉득, 최경선 등에 각각 3,000명의 병력을 내주어 그 지역을 접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강성해지고 경계심을 느낀 왕비민 씨는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요. 청나라군을 이용해서 이들을 진압하려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각 지방의 양반들은 농민군이 세상에서 숨어 있다가 전세가 바뀌어 민보군이라는 농민 토벌대를 만드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2차 봉기의 성격입니다. 2차 봉기는 흥선대원군이 전봉준을 사죄했거나 적당한 때를 알려주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봉준은 대원군을 반신반의하면서도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의 축출을 위해 대원군과 손을 잡았고 대원군 역시 명성황후의 제거를 위해 무력 집단이 필요했고 동학농민군과 제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 중 일부는 탄간오리의 처벌과 개혁 외에 대원군의 섭정까지도 거병의 명분으로 삼은 바 있습니다. 이런 예로 이삼백이라는 사람은 대원군이 전봉준의 처족 팔촌이자 전주대소사 부집장 송이옥을 전공주사로 임명하고 대원군의 측근인 박동진과 정인덕,
이송희와 접선, 전봉준에게 밀지를 보내 대원군의 뜻에 따라 재봉기할 것을 주문하였던 것입니다. 김계남에게는 대원군의 손자 이준영을 통해 전승지 이건영과 접촉하고 이건영은 김계남을 만나고 이에 전봉준과 김계남은 적극 호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체포된 이후 전봉준은 이를 부정하였으나 김계남은 대원군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자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차 봉기에 농민군은 공주를 손에 넣고 곧장 서울로 진격할 작전을 세웠는데 남접과 북접이 합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모되었다는 것입니다. 6월 말 일본군은 조선에서 청해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청일전쟁은 일본도 청나라도 아닌 조선 땅에서 벌어졌고요. 8월 17일 평양 전투에서 일본군은 승리를 거두고 평양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외사가 판치는데도 무기력한 정부를 본 전봉준과 농민 지도자는 9월 12일 마침내 2차 기병을 결정하고요. 공주를 손에 넣은 후 서울로 진격할 것을 진격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의외로 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정보군과 일본군의 연합군이 먼저 공주를 입성하게 되고 농민군은 이 늦어진 이유는 전쟁을 원치 않았던 아까 북접의 세력과 그리고 남접의 세력이 협조를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민군의 숫자는 수적으로는 우세했지만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었고 병기도 원시적이었기 때문에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광군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월 중순 10만 부대로 공주성을 포위하고 대공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실패하였고 11월 다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나머지 농민군도 금군과 싸우다가 마지막으로 일본군과 광군에 의해 진압이 되고 죄 없는 양민까지 마구잡이로 체포되고 학살되었으며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부녀자들은 능욕당하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농민적 사회 경제의 기반은 여지없이 무너져 나갔고 백양사에 숨어들었던 전봉준은 정부군의 사륙에 정신없는 틈을 타 직속부대를 서울로 잔입케 하고 3명의 부하와 함께 순창에 갑니다. 개화파 정부와 타협을 제안하고 일본과 공동투쟁을 주장하였으나 개화파의 거부로 또 일본군 편에 서는 바람에 일본군 편에 서서 진압하는 바람에 농민군의 항쟁은 끝을 맺게 됩니다. 이처럼 동학은 고부봉기는 동학과 관계없는 밀란의 형태였고 남접인 호남 지역의 접주들은 동학을 사회개혁의 기반으로 활용하였으며 이 때문에 북접 지도자들과 동학 교도들의 봉기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리한 직강소 설치로 양반 계층과의 개화파의 타협 실패로 인해 동학혁명은 실패로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장 측 김세욱 선생님께서는 먼저 직강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무력 진압을 근거로 이제 양반들과 사이가 틀어진 거랑 그다음에 흥성대원과 손을 잡음으로써 동학 농민운동의 성격이 그 본질을 흐렸다는 점, 그리고 남작과 북접 합의에 시간이 많이 걸려 정부군과 일본군의 시간이 벌어짐으로써 농민들의 많은 희생이 뒤따랐던 점을 들어 동학농민운동의 부정적 입장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제 각자 주장에 대한 반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론은 상대팀 주장으로 나온 근거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나 자신의 생각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질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키는 포지션입니다. 그럼 긍정 측 안다미 선생님부터 반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김세욱 선생님 발언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 몇 가지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반론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직강소 설치에 대해서 이제 김세욱 선생님께서 무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요. 저는 물론 이제 직강소 설치를 함에 있어서 나주 지역에서 무력을 이제 동원한 것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직강소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의 의의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직강소는 일단 농민들이 이제 1차 봉기 이후 농민군이 이제 설치를 해서 자신들의 그
요구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구로서 이제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뭐 직강소를 한국 역사상 최초의 뭐 농민 통치 기구다라고까지 평가할 수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처럼 이제 민정기관의 성격을 직강소가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이 직강소를 이제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직강의 이제 지휘하는 행정 관련 사무도 처리를 하면서 당시 이제 문제였던 삼정의 문란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이라든가 조세를 거두어가지고 이제 중앙에 수납되지 않은 경우 지방 질서 유지와 이제 농민군 이제 무장력 유지를 위해서도 사용을 했고 지방 질서 유지를 하는데도 그러한 것들을 사용했다라는 점, 이러한 점에 있어서 직강소가 약간 농민 자치적인 그런 측면도 있었다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강소 설치에 대한 거는 직강소에서 한 일이나 그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걸 설치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저는 제시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직강소에서 한 뭐 조세징수나 그리고 지방질서 유지를 위해 힘썼던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얘기한 거는 설치하기 위해서 합의보다는 무력을 사용했다는 점을 먼저 든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네, 안다미 선생님 대답이 잘 됐나요? 예, 제가 한 가지 더 다른 질문 질문 드려도 있으세요? 될까요? 네. 직강소의 설치에 이제 의의는 인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직강소 그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주 지역에서 특히나 그런 저항이 완강했다고 하는데 왜 특히 나주 지역에서 그렇게 저항이 완강했는지 혹시 스님께서 조사하신 바가 있으신지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조사한 거로는 나주, 남원, 원봉 세 지역이었는데요. 이 세 지역은 평야 지역이 많고 평야 지역이 많으면 그만큼 대지주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선 자신의 이권이 빼앗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저항이 컸다고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저항을 많이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김희욱 선생님께서 반론하실 것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욱 선생님? 네. 그러니까 반외세적 성격을 띠면서 민족의식을 표명하였다고 하는데 민족의식을 표명한 그 예는 어느 것인가요? 근데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크게 말씀해 주세요. 1차 분기 때는 봉건 운동에 치중하였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제 침투에 대응하여 민족의식을 표명하였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의식을 표명한 그 예는 어느 것인가요? 네. 2차 때는 이제 반외세적이라는 것은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1차 때 역시 이제 제한적이나마 이런 일본 경제 침투에 대응했다는 점이고요. 민족의식이라는 표현이 너무 과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표현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경제 침투에 대응했다라는 이제 사례로는 농민군들이 요구한 것 중에는 삼정의 문란 시정도 있었지만 이제 그 당시 그 상업 문제에 관련돼서도 그 피해를 보고 있었던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상인 그런 백성들이 이제 동학농민군에 가담을 한 백성들이 이제 그러한 상업 구조에 대해서 이러한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이제 당시 일본을 비롯해서 이제 제국주의 세력들이 상업을 통해서 경제적 침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농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것들을 좀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포구에서 타국의 이제 잠상들이 고가로 이제 쌀을 이제 사들이는 것을 금지해 달라든가 미국 상인들의 뭐 조성 설치와 뭐 내륙 행상 금지시켜 달라 뭐 이런 등의 요구 사항들을 통해서 그러한 이제 나름대로의 제한적이나마 그러한 대응들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강성해진 농민군의 위협을 느낀 정부군에서 외세의 힘을 빌리게 됐는데 이 강성해진 힘을 좀 좋은 쪽으로 나라를 위한 쪽으로 썼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근데 이걸 위협적으로 느낄 정도의 힘이었다면은 이거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비치는 면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물론 이제 농민군이 강성해져서 이제 옛날에 나라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 정부에서의 그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외세를 끌어들일 정도로 조선 정부가 과연 위협을 느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농민군이 1차 봉기를 한 이후에 전주화약 등으로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을 하고 직강소를 설치를 하고 자신들의 요구안을 제시를 하고 그 직강소를 통해서 이제 요구를 실현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조선 정부에서 이런 화약이나 이런 화에 이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세를 끌어들여서 강성해진 농민군을 진압해야 될 명분이 있었을까부터가 좀 거기서부터 좀 의문이 드는 게 아닐까. 오히려 조선 정부가 외세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던 외부적 사안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나 청나라의 그런 이해관계도 물론 이제 엮여 있었을 테고 그런 외부적인 이런 환경이 그러한 상황을 만든 것이지 조선 정부가 동학농민군한테 위협을 느껴서 외세를 끌어들였다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 위협을 정말 느꼈다면 그 조선 정부가 아예 1차 봉기 때 이미 그 협의나 이런 것보다는 아예 토벌을 하지 않았을까? 그 씨를 굳이 남겼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정도로 위협이 가해졌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배계층과의 불화도 있었으면서도 대원군과 손을 잡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사를 하면서 했지만 이렇게 생각했을 당시 이제 명성황후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명성황후 외척 세력들 이제 일명 민씨 외척 세력들, 척신 세력들이 당시 정권을 잡으면서 그들이 해왔던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민들한테 너무나도 수탈적이고 뭔가 농민들의 그러한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농민들이 군을 이제 봉기를 하면서 농민들이 뭐 전봉준을 왕으로 세우려는 건 아니었고 왕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고 그런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관료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제 대안으로서 흥선대원군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씨 정권 그만큼 민씨 그 외척 세력들의 그러한 좀 부패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농민군이 손을 내밀었던 건 흥선대원군 쪽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서로 양측 반론 다 충분히 하셨습니까? 네, 네, 더 이상 반론할 것이 없으면 이제 양쪽 최종 입장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강조하여서 심판과 청중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포지션입니다. 그럼 먼저 긍정 측 안담희 선생님께서부터 최종 입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학농민운동은 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동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것과 농민이라는 사회적인 성격이 결합된 조금은 독특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19세기에 일어난 독특한 이제 혁명 내지는 이제 동학농민 전쟁, 동학농민 운동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의의가 있고 다만 이제 동학이라는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이제 동학농민군은 농민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이 더 함의하고 있었던 그러한 이제 농민운동의 농민 항쟁의 측면을 더 많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동학농민운동은 그 당시 조선 19세기 말 조선 사회에 만연한 삼정문란, 부세제도의 문제, 세금 문제죠. 삼정문란이라든가 그런 농민들의 항거에서 시작되어 이제 외세 침략이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반외세적 성격의 봉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민족적인 그런 성격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반대측 김재 선생님 최종 입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학혁명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농민들에 의한 혁명이었습니다. 방한 봉건사회의 모순에 시달리던 농민의 열망을 구현하는 데 애를 썼으며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그 시대의 시대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주도했던 세력들의 봉건주의 잔재와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지도자의 의식과 청일 외세 군대의 진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만약 동학혁명에서 외세 개입이 없었다면 또 지도자들이 당 봉건적의 가치를 내걸고 조선의 패망을 시키고 당시 농민들을 위한 새로운 나라의 건국에 성공했다면 우리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농민 최하층의 주도로 이루어진 반외세에 대항하는 혁명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반기를 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양쪽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